안녕하십니까. 4월 교육청 시험을 해설하게 된 종로학원 이윤정입니다. 시험 다 보셨죠? 작년 수능이나 아니면 한 달 전에 봤던 올해 3월에 비해서는 상당히 평이한 수준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법과 그리고 독서 지문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어려워했을 만한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트 지문인데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형태소 이형태, 의문론적 이형태와 형태론적 이형태를 공부하셨다면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었을 텐데, 네, 지문을 잠깐 보시면 이형태라고 한다. 그 중에 이가 그리고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지 확인하면 이형태다. 이런 조건이 있죠, 그죠? 상보적 분포가 뭔가 궁금했을 텐데 바로 다음 문장에서 설명해 줍니다. 자음 뒤에만 나타나는 애가 있고 모음 뒤에만 나타나는 애가 있다. 그 환경이 서로 겹치지 않는 것을 뭐라 한다? 상보적 분포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뭐라 한다? 네, 이 형태죠. 그래서 이 형태는 의문 환경에 따라 이런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어서 요거를 의문론적 이 형태라 한다. at과 ot은 앞말 모음 그 의문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므로 의문론적 이 형태다. 근데 이와 달리 이 형태 중에는 의문론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도 있다. 그걸 뭐라 한다? 형태론적 이 형태라 한다. 예를 들어 하다를 설명했습니다. 그죠? 하다에 붙는 at이나 ot은 엿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저거는 의문 환경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형태론적 이 형태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세국어의 이 형태를 잠깐 설명했는데요. 현대국어에서 부사격 조사는 이 형태가 없다. 근데 중세국어에서는 이 형태가 있다. 애가 양성모음일 때는 애, 음성모음일 때는 어이, 그리고 이나 반모음일 때는 뭐다? 예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문제를 봅시다. 11번인데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이 형태에 관한 문제겠구나. 그죠? 네, 보이는데요. 선지에 다 나와 있으니까 선지를 하나씩 보면서 보도록 합시다. 1번, 기억은 모음 뒤에만 나타나고.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인이잖아. 사과 뒤에 는이 오죠. 그리고 디귿은 앞에 받침이 있으니까 은이 왔잖아. 그래서 이거는 서로가 나타나는 의문 환경이 겹치지 않는다. 이거 아까 부분에서 제시문에서 뭐라고 했지? 상보적 분포이다. 따라서 이 형태이다. 그 다음에 2번, 니은과 이응은 상보적 분포를 보이지 않으므로 이 형태가 아니다. 니은은 한태이고 이응은 애개인데 앞에 민수라는 말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상보적 분포라고 할 수가 없지. 해서 이 형태가 아닌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리을은 비읍, 지읒과 비교했을 때 특정 형태소와 어울려서 리을이 어딨나? 하여라라고 할 때 여라라는 명령형 어미가 아라와 어라와 비교했을 때 이상한 형태가 나타났지. 근데 하필이면 또 앞에 보니까 하다야. 하다의 어간. 아까 우리 봤잖아. 무슨 이 형태? 형태론적 이 형태이군. 따라서 3번 적절한 설명이죠. 그 다음에 4번으로 갑시다. 미음과 시옷은 손 아랫사람을 부를 때 쓴 혹격조사이다. 야, 형태론적 이 형태의 관계이겠군 이라고 했는데 형태론적 이 형태가 아니라 앞에 영수, 받침이 없어요. 그리고 영숙, 받침이 있어요. 앞말의 의문 환경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므로 의문론적 이 형태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비읍과 지읒은 앞말 모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군. 얘는 왜 아라고 얘는 왜 어라로 선택되는 거지? 왜 항상 그런 거지? 앞에 그리고 얘는 우, 양성, 음성이기 때문이겠죠? 네, 5번은 적절합니다. 12번으로 바로 갑시다. 네, 중세국어인데요. 탐구 자료가 있습니다. 현대국어가 있고 그리고 탐구 내용 결과가 이렇게 있네요. ABCD를 짝짓는 것인데 탐구 내용을 보시면 앞에서 설명했던 앞에 제시문에 나왔던 앞말 모음의 성질에 따라 상보적 분포를 보인다. 얘들아 이게 무슨 이 형태더라? 의문론적 이 형태죠. 그러면 D가 지금 답이 정해지네. 오케이. 자, 그리고 앞에 중세국어 제시문 설명했던 자료에서 중세국어의 부사격 조사는 애가 이 형태가 존재한다. 그 중에 마지막 설명이 뭐가 있었더라? 앞에 체언의 모음이 이로 끝날 때는 뭘 쓴다? 예를 쓴다. 오케이. 그러면 정답이 아마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라고 나와 있는 거가 1, 2번입니다. 1, 2번 중에 D가 의문론적 이형태로 짝지어져 있는 것은 1번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설마 그렇진 않겠지만 양성모음, 음성모음을 모르셨다 해도 이 문제를 틀리셨어서는 안 됩니다. 틀리셔서는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시다. 13번인데요.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이해해보라 했습니다. 선생님이 사동문과 피동문의 서술어 자릿수. 얘들아, 서술어 자릿수가 뭐더라?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바뀔 때나 아니면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때 서술어 자릿수가 변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문이 4개가 있네요. 얼음이 빠르게 녹았다. 이거는 지금 사동문이나 피동문이 아니죠. 아이들이 얼음을 녹였다. 이거는 녹게 만들었다니까 얘가 이제 사동문이죠. 사람들은 산을 멀리서 보았다. 그 산이 잘 보였다. 오케이, 이게 피동문이네요. 능동, 피동, 주동, 사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부터 봅시다. 기억은 피동문이며 땡! 네. 적절하지 않는 선지로 바로 제끼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공부를 좀 하는 날이니까 리을과 서술어 자릿수가 서로 같다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음이 매우 빠르게 녹았다의 녹다는 무엇이 녹았다. 매우 빠르게가 없어도 문장이 성립하잖아. 그래서 얘는 한 자리 서술어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에 산이 보였다 라고만 해도 문장이 성립하지. 그래서 보이다도 한 자리 서술어입니다. 한 자리. 자, 그러면 1번의 뒷부분은 맞는 거지. 그 다음에 2번으로 갑시다. 니은은 사동문이며. 우와, 맞아. 사동문이야. 그리고 디귿과 서술어 자릿수가 서로 같다. 자, 얘는 서술어 자릿수가 어떻게 되지? 녹이다. 주어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녹이다? 얼음을 녹이다. 네, 사동사는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2자리 서술어가 되죠. 자, 이것이 무엇이랑 자릿수가 같다? 디귿과 같다. 얘가 2자리 서술어여야 하는데 맞나? 보다. 누가 무엇을 보다. 오케이. 주어와 목적어 2개가 필요하니까 서술어 자릿수가 같다도 맞네요. 정답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은 일단 피동문, 사동문이란 설명 자체가 다 틀렸죠. 니은이 피동문이 아니고 리을이 사동문이 아니므로 앞부분은 다 틀렸습니다. 뒷부분 잠깐만 확인해 보면 3번에 니은과 리을이 서술어 자릿수가 서로 다르다. 니은과 리을 다르네. 뒷부분은 맞네요. 4번에 리을과 니은이 같다. 리을과 니은이 다르죠. 4번은 뒷부분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리을과 디귿이 서술어 자릿수가 서로 다르다. 리을과 디귿이 다르다. 오케이. 5번은 뒷부분은 맞는데 앞부분이 아까 틀렸었기 때문에 이미 답에서 빼줬죠. 13번에 2번이었습니다. 바로 14번으로 넘어갑시다. 네, 14번은 항상 나오는 의문의 변동 문제인데요. 간만에 알고리즘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여하튼 그림, 순서도 같은 그림이 하나 나왔습니다. 의문 변동이 발생할 때 의문의 수에 변화가 생기거나 아니면 의문의 수가 줄거나 아니면 없었던 새로운 의문이 생기거나 요 3가지를 설명하고 있네요. 밑에 보기 2의 기억에서 비읍을 바르게 분류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보기를 보면 문법 문제는 손으로 푸세요. 집안일을 했다. 집안일이라고 발음이 납니다. 의문의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없었던 게 하나가 생긴 게 있지. 어차피 요 이응은 원래 없는 거니까 세지 마시고 나머지를 보면 얘는 하나 지금 생긴 거야. 그래서 의문의 개수가 늘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조흔이 아니라 조은이지. 의문의 개수가 어떻게 됐나? 줄었지. 어차피 이응은 없는 거고 있던 히읗이 없어졌잖아. 그 다음에 디귿은 않고 떠났다. 뭐야 니은은 그대로 있으나 히읗과 기억이 합쳐져서 축약이 되어서 하나로 줄었죠. 그 다음에 리을은 같이 의문의 개수는 변함이 없으나 하나 둘 셋 4개 얘는 아님. 의문의 개수는 변함이 없으나 의문이 하나 바뀌었어요. 그죠? 교체. 그 다음에 얘는
발음을 하면 난로가 됩니다. 얘도 그러네. 의문의 개수는 변함이 없으나 니은이 리을로 교체됐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의문의 개수가 발음을 하면 와 리을이 하나 사라졌어. 그죠? 그래서 의문의 개수가 줄어들었다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의문의 개수의 변화가 안 생긴 게 아까 뭐가 있더라? 하하 나 기억력 좋거든. 가치가 있었어요. 그지? 그게 기억력이 안 좋구나. 리을이 가치였습니다. 하나 더 있지 않던가? 의문의 개수가 맞다. 이거 난로가 의문의 개수가 그대로였지. 자 그렇다면 얘들아 문제는 빨리 풀어야지. 1, 2, 3, 4, 5번에 A에 리을과 미음이 들어있는 게 4번과 5번입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B만 제대로 확인하면 답이 바로 나오겠네. 자 B가 뭐냐면 이거네. 의문의 개수가 그럼 줄었냐? 아니옵니다. 의문의 개수가 나머지 중에 줄지 않은 거를 찾아볼까요? 아까 뭐가 있더라? 지금 4번, 5번에 보면 기억이냐 아니면 니은, 비읍이냐 이거든. 그런데 니은은 아까 우리가 봤잖아. 조은은 히읗이 없어진 거, 줄어든 거니까 5번 삭제하시면 정답 4번입니다. 기억이 뭐더라? 기억은 집안일이었지. 집안일. 아까 설명했습니다. 이응은 어차피 의문 아니니까 세지 마시고 비읍 그대로 있습니다. 니은 그대로 있어요. 없던 니은이 하나 생겼잖아. 그래서 의문의 개수가 준 게 아니다 판단하시면 정답 4번 됩니다. 자 문법 마지막 15번으로 갑시다. 사전 활용하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가끔 헷갈리는 지가 어미로 쓰이는 경우 그리고 의존명사인 경우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보기 2를 탐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건 사실 좀 알아두면 좋은 건데 문법 공부하다 보면 많이 문제로 나왔던 과거에 많이 나왔던 겁니다. 의존명사로 쓰일 때는 뜻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까지의 동안 그때로부터라는 시간의 의미가 들어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표제어가 다른 지라는 어미는 그냥 넘어가. 모르겠으면 넘어가. 움직임이나 상태를 부정하거나 금지하려 할 때 쓰이는 연결어입니다. 뭐뭐 하지 않다, 뭐뭐 하지 못하다, 뭐뭐 하지 말다의 형태로 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반되는 사실을 서로 대조적으로 나타내는 연결어미라 했네요. 다음에 지 세 번째 표제어는 또 이거 아까 비슷한 거예요. 그지? 그 뒤에 긍정적으로 서술하거나 묻거나 이거구나. 서술, 의문, 명령, 제한 따위로 두루 쓰이는 어미다. 자 그럼 보기를 보고 귀속시켜 봅시다. 얘들아 이 중에 의존명사로 쓰인 거는 하나밖에 없네. 시간의 의미를 가지면서 그때로부터 의존명사니까 앞말이랑 띄웠었어요. 그죠? 눈길을 걸은 지도 참 오래되었지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의존명사가 됩니다. 꽤 오래되었지 평서문이야. 그지? 그리고 뒤에 말다, 않다, 못하다가 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기 서술하는 종결어미 요거에 해당하는 거죠. G3라고 해둡시다. 그 다음에 이것도 있네. 여기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니까 얘도 G3에 해당하겠네요. 다음에 아까 G2에 버리지 마시오라고 할 때 뒤에 말다, 못하다, 않다 등이 온다라고 하는 게 뭐였더라? G2였어요. 그 다음에 G2의 두 번째 뜻은 상반되는 사실을 대조적으로 나타내는 연결어미라고 했죠. 뒤에 연결돼서 나온 연결어미 맞네. 앞과 뒤를 연결하니까 이게 그래서 상반되는 사실, 대등한 관계이지 그와 반대되는 종속관계가 아니야. 이거의 두 번째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가 그림이 요렇게 생긴 두 번째였구나.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이 됩니까? 네, 1번에 기억을 어떤 움직임이나 상태를 부정하거나 금지하려 할 때 쓰이는 보기 1의 G2의 1번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부정하거나 금지할 때 쓰이는 건 G2의 1번에 해당하는 거는 미음이고 걔는 B가 오겠지? 의문을 나타내는 거니까 G3 어미에 해당하는 예문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문법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독서 지문인데요. 16번부터 20번까지 전기자동차의 회생제동 장치에 대한
네, 재밌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자동차, 전기차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뉴스, 신문기사, 인터넷 신문기사를 보면 회생제동장치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차가 지금 전기차가 아니라서.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되게 관심 있게 읽는 편인데, 이 글을 통해서 또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고 해서 저는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은 글인데, 조금 살펴보면 전기자동차는 충전 거리가 짧다. 충전으로 운행할 수 있는 거리가 짧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가 뭐가 있다. 회생제동장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에 대한 글이었어요. 이 회생제동장치가 두 번째 문단부터 보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동기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왼쪽에 그림이 있네요. 그림은 전동기가 장착된 전기차 구조의 일부를 그림으로 그린 거다. 전동기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구자석과, 나는 지금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거기에 표지판을 잘 세웠어야 하죠, 그죠? 영구자석과 회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구자석 사이에는 항상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고, 그렇구나. 항상 자기장이 있는 애구나. 그게 영구라는 말 그래서 쓰는 건가? 회전자는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도선으로 감겨 있고,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도선으로 감겨 있고, 자동차 바퀴를 움직이는 회전축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각각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들어갔고, 자, 세 번째 문단으로 가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이라고 했어요. 네 번째 문단으로 가면 반대로 제동 페달을 밟으면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엑셀과 그거 뭐죠? 네. 갑자기 뭐죠? 엑셀과 뭐지? 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봅시다. 네, 가속 페달을 밟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제동 페달을 밟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글이었네요. 그죠? 네, 무슨 일이 일어나나 봅시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 전류가 공급됩니다. 전류를 주는 거구나. 전기차니까 그 도선, 감겨있는, 회전자에 감겨있는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래서 전자기력이 발생된대요. 힘! 이렇게 발생된 전자기력의 영향으로 회전자가 말 그대로 회전하게 되고, 그러면 걔가 연결되어 있는 회전축, 그래서 회전력이 전달되어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다. 이때 회전력은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네요. 영구자석 사이에 자기장의 세기가 셀수록 커진다. 결국 전동기는 뭐 하는 거다? 전동기는 뭐 하는 거다? 전기 에너지를, 전기를 줬어. 그러면 걔를 뭘로 바꾸는 거다? 자동차가 갈 수 있도록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거다. 네,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기능을 하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전동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동기는 운전자가 뭐 하면, 제동 페달을 밟으면 기능이 전환된대요. 뭘로 전환된대? 바로 첫 문장에 나오네. 거꾸로. 좀 전에 운동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라고 했는데 그것을 뭘로 바꾼다? 거꾸로 전기 에너지를 바꾸는 걸로 전환된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럼 회생제동 장치인가 보다. 그지? 제동 장치를 통해서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 글에 의하면 전기 에너지를 다시 만들어내는, 운전자가 제동 페달을 밟는 순간부터 뭐가 차단돼요? 전류 안녕?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전자에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고 전자기력이 사라지죠. 힘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뭐 때문에? 달리던 자동차의 관성 때문에 바퀴가 일정 시간 굴러간다. 그래서 바퀴가 회전자를 돌려줘요. 바퀴가 회전자를 돌리는 데에는 에너지가 소모되므로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제동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전자기 유도 현상에 따라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제동 페달을 밟았을 때 만들어지는 게 전기 에너지. 이는 제동을 하면서 줄어든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의 형태로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는 얘는 어떻게 되느냐? 전압 변환 장치의 작용을 통해 배터리의 차에는 배터리가 있죠. 저장되어야 비로소 회생제동의 효과가 발생하여 주행거리가 늘어나게 된다. 와, 신기하다. 회생제동 장치, 제동 페달을 밟았는데 주행거리가 늘어나는. 네, 정말 저한테는 재밌는 글이었습니다. 자, 내려갑시다. 회생제동 장치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5째 줄쯤 내려가면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회생제동 장치만으로는 필요한 제동력을 얻기가 힘들고 또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된 상황에서는 이렇게 만들어낸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없어서 제동장치, 회생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데, 따라서 대부분의 자동차에는 뭐가 있다? 일반 자동차에 있는 마찰 제동장치가 같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글을 간단히 한번 회생제동장치에 대한 부분만 받고 18번을 같이 봅시다. 네, 18번에 보기가 있죠.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입니다. 자, 보기를 보시면 이번엔 전기차가 아니라 승강기, 엘리베이터, 승강기. 일반적으로 그림과 같다. 이때 승강기의 전동기와 전기자동차의 전동기가 구조와 원리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글에서는 전기차를 설명했는데 그거를 승강기의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A 봅시다. 탑승카의 무게가 균형추의 무게보다 가볍다면, 네, 이거가 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이러하다면 균형추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해 전동기에 연결된 회전축이 회전하게 되므로 전기가 뭐 된다? 생산된다래. 아, 그럼 A가 아까 그 전기를 생산하는 회생제동 장치가 작동했을 때, 그러니까 제동 페달을 밟았을 때의 제동 페달을 밟은 거랑 같은 경우인 거네. 동일한 원리인 거네. 그지? 자, 혹시 그런 게 또 있습니까? 여기 있네. 중력에 의해 회전하게 되어 전기에너지가 또 만들어진대. 전기에너지가 생산되고 만들어지는 뭐와 뭐가? A와 C가 아까의 그 전기차에서 제동 페달 밟았을 때 전기에너지 생산되는 거랑 같은 원리인 거죠. 그러면 반대로 탑승카의 무게가 균형추보다 무겁다. 이 경우는 뭐 한다? 전기를 소모한다. 마찬가지 D, 전기에너지를 소모한다. 알고 보니 그리 어렵지 않죠. B와 D는 뭐다? 전기에너지를 소모하는, 그러니까 무슨 페달을 밟았을 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네. 자, 그러면 1번 봅시다. A의 경우에 이 부분입니다. 균형추에 작용하는 중력이 회전축을 돌린다는 점에서 달리던 전기자동차의 관성, 아까 어디 관성 나왔는데 어디 나왔더라? 그렇지. 제동 페달을 밟았을 때 관성으로 인해 일정 시간 굴러가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된다? 운동에너지 감소하면서 전기에너지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B의 경우, B의 경우에 전동기는 전기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 맞습니까? 여기서는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전기에너지를 써서 움직이게 한다라고 했으니 역학적 에너지를 전환하는 거 B랑 D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C의 경우에 도선에 공급된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회전자의 회전력은 커지겠다라고 했습니다. C는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지? 아까 차에서 같은 경우가 뭐를 밟았을 때? 제동 페달을 밟았을 때. 근데 그때는 전류가 흐른다더라? 안 흐릅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전류가 셀수록 뭐가 더 커지고 하는 것은 무슨 페달을 밟았을 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다시 말해서 전류를 써서, 전기를 써서 역학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 경우에 해당하는 얘기죠. 따라서 3번은 도선에 전류 안 흐르거든? 이라고 설명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AC의 경우에 회생제동에 의해 전기에너지가 발생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5번 BD는 전기를 제공해주는 장치가 있어야 이 승강기가 움직일 수 있죠. 전기에너지를 쓰는 것들이니까. 네, 18번이었습니다. 그 밑에 19번이 있는데요. 이런 보기가 있고 그 다음에 빈칸이 비워져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적절한 어떤 용어를 써넣는 형식의 문제가 예전에도 많았는데 올해 19번 문제는, 그러니까 이번 4월에 19번 문제는 어떤 이런 경우 대부분 추론이잖아. 근데 지금 얘는 내용 확인이라서 그닥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지문은 불법 행위와 관련한 법 지문입니다. 네, 첫 번째 문단부터 불법 행위가 무엇이며 그리고 불법 행위 법이 그런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두 번째 문단에 가면 이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원칙을 분석하는데 되게 중요한 개념이 두 개가 있다. 그게 뭐다? 주의 수준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다? 주의 기준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 이런 정보를 주는 이유가 뭘까? 이 글에서 문제를 풀고 이해를 하려면 이 개념들이 필요하니까 앞에 던져주는 거겠죠. 자, 주의 수준이란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불법행위가 안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기울이는 주의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주의 기준은 여섯째 줄에 있네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분하기 위해서 법원이 정한 거랍니다. 법원이 정해놓는 거래요. 자, 세 번째 문단으로 갑시다. 불법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책임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의 책임을 고려하지 않고 가해자의 책임 여부만을 고려하는 책임 원칙들을 살펴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가 있더라? 거기에 기억으로 돼 있는 비책임 원칙이라는 게 먼저 설명이 나오고, 책임 없다? 이런 뜻인가? 그러네. 가해자가 어떠한 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 원칙이다. 그 다음에 반면 엄격 책임 원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책임이 엄격한 거겠구나. 예상하면서 읽읍시다. 엄격 책임 원칙이라는 것은 누가 모든 책임을 진다. 가해자가. 자, 그래서 이 두 원칙은 가해자에게 책임이 있는 여부를, 책임이 있나 없나를 판단할 때 가해자의 주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두 개 공통점을 하나 써줬습니다. 이와 달리 무슨 원칙은? 과실 원칙이라는 게 있구나. 과실이 있다는 것인가? 가해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서 배상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거다. 이때 과실이 뭐냐? 궁금하다, 그죠? 과실은 뭘까? 법원이 부여한 주의 기준. 얘들아, 아까 법원이 정해놨다 그랬습니다. 그 주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이 과실이다. 안 지키는 것이 과실. 과실이 실수, 잘못 이런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도, 쓰는 어떤 뜻의 단어였으면 설명을 안 해줬을 텐데, 지금 이게 법이잖아? 법에서 쓰는 용어는 일반 우리가 쓰는 말과 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풀어줬어요. 주의 기준을 안 지키는 것이 과실이다. 어디선가 써먹지 않을까 싶은 예상이 됩니다. 밑으로 내려갑시다. 네 번째 문단은 엄격 책임 원칙과 과실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자, 다섯 번째 한편으로 시작하는 문단으로 가봅시다. 여기는 이제 무엇만을 고려하는 책임 원칙과 결합하여 가해자 책임 여부만을 고려하는 그 책임 원칙과 결합하여, 그리고 피해자의 책임 여부까지 고려하는 책임 원칙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 봤던 그 기술 지문과 뭔가 좀 유사하죠. 글의 구조가. 이걸 밟았을 때와 딴 걸 밟았을 때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했었는데, 이 글도 구조가 그닥 크게 다른 느낌이 들지 않아서 이 부분에서는 글을 읽는데 조금 익숙한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피해자의 책임 여부까지 고려하는 것 중에 뭐가 있다? 기여 과실이 있다. 과실의 일정 부분 기여한 게 있다는 건가? 자, 기여 과실은 피해자의 과실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피해자의 과실을 가해자가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는 항변 수단으로 사용을 할 수 있대. 가해자가 벗어날 수 있구나. 과실 원칙에 기여 과실이 결합된 경우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네요. 구체적으로 설명이 이렇게 한 4줄, 5줄 들어갈 때는 이걸 항상 선지에서 써먹더라, 그지? 어디선가 써먹겠지. 그리고 다음으로 갑시다. 다음 문단에 가면 비교 과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비교한다는 건가? 그런 것 같다. 기본적으로 과실 원칙을 적용하되 피해자에게도 주의 기준을 준다. 이거를 피해자에게도 준다. 피해자도 과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거기도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과실이 없으면 가해자가 배상할 책임이 없고,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고 피해자에게 없으면 배상 책임이 가해자에게 있다.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과실이 있을 때는 뭐 한다? 비교. 각자의 과실 크기에 비례하여 책임을 분담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24번과 25번을 확인해 봅시다. 24번 보시면 갑이 을이 제조한 변압기를 구입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변압기가 폭발했어요. 갑이 화상을 입었다. 이런. 근데 이에 대해 을은 변압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학생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갑이 피해자가 우리 가해자야.
그리고 가백의 화상을 있게 만든 것에 대해 무엇을 적용해야지? 엄격 책임 원칙을 적용해야지 라고 생각했대요. 엄격 책임 원칙이 아까 뭐더라? 이건 찾아보라는 거야, 그지? 엄격 책임 원칙 아까 세 번째 문단에 피해자의 책임 여부 고려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피해자의 책임 여부 고려하지 않는 거에 두 번째로 소개한 거죠. 네 번째 줄에 반면부터 누가 모든 배상 책임을 진다 했어요? 가해자가. 그리고 가해자의 주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다도 특징이었습니다. 문제를 풀어볼까요? 1번에 불법 행위. 그 다음에 2번 모든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가해자에게 있다. 3번 의뢰 주의 수준은 고려하지 않았다. 좀 전에 우리 읽어봤지, 그지? 엄격 책임 원칙은 가해자의 주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4번 학생은 갑이 화상을 입게 된 것과 관련하여 갑의 책임 여부. 자, 지금 엄격 책임 원칙, 비책임 원칙, 과실 원칙은 모두 피해자의 책임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 거라 했죠. 그래서 4번까지 맞습니다. 정답이 5번이네요. 학생은 의리 변압기 폭발에 대한 자신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겠군. 아니, 이거 엄격 책임 원칙 아닌데 이거는 아까 뭐였지? 증명한다면 벗어날 수 있다. 아까 열심히 설명한 거 있잖아. 그 8쪽 지문의 오른쪽 상단에 과실 원칙에 기여 과실이 결합된 경우에는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해서 엄격 책임 원칙에 해당하는 선지가 아니므로 5번이 틀린 게 됩니다. 제시문에 가서 앞뒤를 찾았으면 안 틀렸을 것 같고, 그 다음 25번으로 갑시다. 자, 25번은 간단한 그래프가 하나 나왔습니다. 주의 수준. 주의 수준. 자, 거기에 보기 표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X는 가해자의 주의 기준이라 했습니다. 아, 주의 기준이 뭐더라? 법에서 정해준 거. 그지? 요 정도는 해야 과실이 아니다. 그 주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게 뭐다? 과실이다. 라고 아까 과실을 열심히 설명했었죠. 굳이 정의까지 줬었죠. 그럼 봅시다. 1번 A의 경우 얘네. 얘가 법에서 정해준 주의 기준이야. 이 정도 이상은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피해자도 요 정도 이상은 주의를 해주라고 법에서 정해놨어요. 자, 우리 A부터 봅시다. A는 그러면 가해자는 주의를 좀 많이 안 했어, 그지? 요만큼 이상은 해주라 했는데 주의를 좀 많이 안 한 경우고 피해자는 주의를 많이 했네? 1번 볼까요? 가해자는 X를 지키지 않았고 맞죠? 그리고 피해자는 Y 이상을 지켰으므로 비교과실을 적용하면 누가 과실이 있느냐? 비교과실은 과실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랬는데 얘들아, 가해자는 지금 과실이 있지. 근데 피해자는 지금 과실이 있게 없게? 없어요. 피해자가 과실이 왜 없어요? 법에서 정한 주의 기준 이상으로 지켜줬거든. 그래서 가해자가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혼자 잘못했거든. 그 다음에 2번으로 갑시다. B의 경우는 가해자도 열심히 주의를 해줬고 피해자도 열심히 주의를 해줬네요. 가해자가, 선지는 지금 가해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X를 지켰으므로 과실 원칙을 적용하면 가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 과실 원칙이 아까 어디 나오는 거더라? 과실 원칙이 어디 나오더라? 아까 딱 이것도 그거네. 8페이지에 열심히, 오른쪽 상단에 열심히 설명했던 그 부분에. 그래서 자기가 뭐가 없으면 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갑시다. C의 경우를 보면 C의 경우는 뭐라고 했지? 가해자도 이 법에서 정한 이 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피해자도 지키지 않았어요. 너무 주의를 조금만 하고 있어. 그래서 과실 원칙에 기여 과실이 결합된 원칙을 적용하여 가해자의 항변이 인정되면 피해자가 손해를 부담한다. 그 부분에 있었습니다. 가해자의 항변이 인정되면 피해자가 손해를 부담한다. 그 다음에 4번으로 갑시다. A와 C의 경우에 가해자가 지키지 않았다. 맞나? 안 지켰네. 그러면 과실 원칙을 적용하면 가해자가 과실이 있잖아. 그래서 가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틀린 것은 5번이겠네요. B와 D의 경우 가해자가 X를 지켰으므로 맞습니다. 가해자가 지켰어요. 요 이상 주의해줬어. 그래서 비교과실을 적용하면 비교과실이라는 거는
과실의 크기를 비교해서 그 비례하여 책임을 분담한다 했지. 그래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과실에 비례하여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분담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해자는 지금 주의 기준을 지켜줬잖아. 그러면 가해자는 과실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에게는 책임을 분담한다라는 말은 틀렸죠. 그죠? 가해자는 과실이 없습니다. 비교 과실을 적용했을 때. 그래서 5번이 틀린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지문. 자, 마지막 지문은 자기 조절. 죄송합니다. 자기 조절에 관한 지문인데요. 첫 번째 문단에서 엘버트 벤두라, 사회인지 이론과 로이 바우마이스터의 자기통제 힘 이론 두 가지 이론을 소개했습니다. 이제 그 이론에 대해서 상술이 들어가겠지. 자, 이 부분에 보면 벤두라의 이 이론에서는 선천적으로 자기 조절 능력을 인간이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에 따르면 자기 조절은 세 가지. 벤두라는 둘 다 자기 조절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인데 이분은 얘를 세 가지 과정을 통해 작동한다 했습니다. 그게 뭐라? 자기 검열, 그리고 자기 판단. 각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바로 그 항목들 옆에 나와 있죠. 상황을 관찰하는 거, 그리고 자기 판단은 뭐래? 행동을 결정하는 거래. 마지막이 뭐? 자기 반응.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반응인가? 예상하면서 읽읍시다. 아, 맞나? 맞네. 만족감 긍지 혹은 죄책감 수치심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편 바우마이스터. 이름이 너무 길다. 자, 바우마이스터는 자기 통제 힘이론이라 했는데 자연과학적 근거를 찾으려는 경향이 대두하면서 등장하였다. 오, 그러네. 좀 특이하죠, 그죠? 자기조절, 이게 자연과학은 아닌 것 같은데 자연과학적 근거를 찾으려는 경향이 대두하면서 이분의 이론이 등장했대요. 자, 이 이론에서는 으로 자기조절이 구성된다 했습니다. 그 중에 에너지의 양을 중시했대요. 자기조절에서 에너지의 양을 중시했다는 게 특징. 자, 근데 그 밑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네. 지속적으로 자기 조절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어떻게 써야 된다?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근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 왜? 일부를 항상 남겨둔대요. 완전히 고갈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29번과 30번의 보기가 있는데요. 29번 문제는 보기가 좀 길고 해서 이렇게 어렵지 않을까 예상할 수도 있겠으나 선지를 읽어보면 자기 검열, 그리고 자기 판단, 자기 반응, 자기 조절의 첫 단계. 이 벤두라의 이 이론에서 등장하는 것들이 각각 설명을 제시문에서 해줬었는데 연결을 잘 짓고 있나 그걸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습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동을 결정하는 거는 자기 판단이잖니? 해서 2번이 아주 간단하게 틀리는 답지로 고를 수 있으셨어야 되고, 네, 마지막 30번 봅시다. 윗글의 학자들이 보기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네, 30번 보기. 갑은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다. 그걸 신념으로 갖고 살았다. 근데 인류 전체에 재앙이 닥쳤는데 영화인가? 상사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소수의 사람들만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갑이 능력자네요. 갑은 우주선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죄책감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얘가 왜 죄책감이 없지? 아까 우리 잠깐 봤던 제시문의 바로 밑에 부분에 보면 죄책감이라는 단어가 어디 보였습니다. 맞아. 책임 전가 등과 같은 자기 면책적 사고로 인해 자기 조절에 실패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을을 보면 을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살아왔기에 업무 실수를 숨길 수 있었지만 극심한 고민 끝에 상사에게 숨기지 않고 털어놨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그 직후에 동료가 뭘 부탁을 했는데 거짓말을 했대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자, 밑에 보시면 1번, 2번은 벤두라, 3, 4, 5번은 바우 씨죠, 그죠? 1번 봅시다.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고 상사가 말을 해가지고
그게 갑의 자기 면책적 사고를 유발했겠군. 아까 우리 제시문 그 부분에서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벤두라, 모든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생각은 갑이 어떻게 갖고 있었을까? 사회화를 통해 갖고 있었던 거 맞을까? 네, 뜬금 나오는 게 아니라 제시문에 항상 근거가 있죠. 그 부분 계속 보면 교육 등의 사회화를 통해 내면화한 보편적인 도덕 규범인 도덕적 표준을 어겼을 경우에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걔가 죄책감을 안 느꼈던 거는 뭐 때문이었다? 책임 전가 였죠. 자기 면책적 사고, 책임 전가. 자, 3번으로 갑시다. 바우. 을이 동료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예외적인 상황을 대비하여 남겨둔 에너지마저 모두 소모했으므로 을의 에너지는 고갈되었다. 인간은 아까 뭐라 그랬지? 어떤 상황에서도 에너지를 완전히 고갈시키진 않는다 했습니다. 항상 조금씩 남겨둔다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거의 내용 일치 문제와 가깝죠. 그 다음에 4번. 을은 극심한 고민 끝에 상사에게 자신의 실수를 털어놓는 행동에 에너지를 지나치게 많이 썼어. 아, 그럼 그 걔가 바로 그 직후에 동료에게 거짓말한 이유가 에너지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랬구나. 그 다음에 5번에 평소에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개인적 표준을 지니고 있었던 거지. 이 표현도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겠죠? 그게 어디 있었더라? 개인적 표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겠군이라는 것이 네, 어디 있었죠? 마지막 문단에 있네요. 그죠? 한편 바우마이스터에 따르면 보편적 도덕 규범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개인적 표준이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문법과 독서 주요 문제를 간단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4월 시험은 상당히 평이했지만 앞으로 시험이 계속 이런 수준으로 평이할 거라고 예상하진 않으시죠? 그래서 난이도 있는 지문 그리고 평소에 사고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